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1편 제2장의 제1절이 되겠습니다. 2장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 즉 법률 행위는 우리 민법에서 매우 핵심적인 개념 내지 제도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민법전의 순서와 달리 법률 행위를 먼저 공부한다라고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법률 행위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법률 요건을 분류를 할 때 여러 가지 분류가 가능하겠죠. 법률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하죠. 즉 권리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법률 요건을 분류해 보면은 법률 행위와 비법률 행위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법률 행위와 법률 행위가 아닌 것,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 요건들의 전체 집합을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법률 행위와 법률 행위가 아닌 것,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법률 행위는 중요한 법률 요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법률 행위와 비법률 행위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법률 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인 계약을 생각을 해보죠. A와 B 사이에 갑이라고 하는 물건을 목적물로 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생각해 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은 A는 B에게 갑이라고 하는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될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리고 B는 A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안에서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거, 이거 A와 B 사이에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법률 요건이고, 그리고 각 당사자의 채무는 법률 효과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A와 B 각각의 채무, 즉 법률 효과는 왜 발생했나요? 네, 당사자가 의도한 결과입니다. 바로 이 점이 법률 행위의 핵심적 특징입니다. 법률 행위에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법률 효과에 직접 지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비법률 행위와 명확하게 구별되는 점입니다. 이 법률 요건 중에서 비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률 행위와는 전혀 다른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A가 B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B에게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A의 행위는 불법 행위라고 하는 법률 요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 750조가 규정을 하고 있죠. 750조는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은,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라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750조가 규정하고 있는 이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불법 행위라고 하는 법률 요건에 대응하는 법률 효과입니다. 자, 이 사례에서 이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법률 효과, 이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이 법률 효과, 이것은 당사자가 의도한 것인가요? 즉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기 위해서 가해행위를 했나요? 그렇지 않죠. 이와 같이 비법률 행위에서는
법률 효과와 당사자의 의사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법률 행위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강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법률 행위의 종류를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단독 행위와 계약의 구별입니다. 이것은 법률 행위의 구성 요소인 의사표시, 이 의사표시의 수를 기준으로 한 분류입니다. 단독 행위는 한 개의 의사표시로 구성되는 법률 행위이고요. 계약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의사표시로 구성되는 법률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단독 행위는 다시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와 없는 단독 행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구별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른 구분입니다. 다음으로 출연 행위와 비출연 행위의 구별입니다. 이 구별은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인가 여부에 따른 구별입니다. 그래서 출연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 비출연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 출연 행위의 예로서 이 증여계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A가 자기 소유물 갑에 대해서 B와 증여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증여자 A는 B에게 갑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서 A의 재산은 감소하고 B의 재산은 증가하지요. 그래서 증여계약은 출연행위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자, 이 A와 B가 갑에 대한 소유자 A가 B와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이런 경우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증여계약이 출연행위인 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매매 계약이 출연행위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지 않나요? 왜냐하면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에 매매 대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말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출연행위, 비출연행위의 구별은 한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매매 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행위 그리고 매수인의 행위 각각이 출연행위입니다. 즉 매매 계약은 두 개의 출연행위로 구성되는 것이죠. 이 출연행위 중에서도 이렇게 매매 계약과 같이 양 당사자가 모두 출연하는 법률 행위를 유상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유상행위와 무상행위의 구분을 보겠는데 이 유상행위와 무상행위의 구분은 출연행위에 대한 세분입니다. 무상행위는 일방만이 출연하는 법률 행위이고 유상행위는 쌍방이 모두 출연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이 유상행위와 무상행위의 구별 실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민법 567조인데요. 이 규정은 매매계약의 절에 포함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절의 규정은 매매계약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바로 이 567조로 인해서 매매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유인행위와 무인행위의 구별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법률 행위가 있고 이 법률 행위와 연계해서 다른 법률 행위가 있고 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원인 행위라고 합니다. 이 유인 행위와 무인 행위의 구별은 원인 행위의 유효 무효가 뒤의 법률 행위 여기에 영향을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른 구별입니다. 법률 행위는 유인 행위인 것이 원칙이죠.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가 갑이라고 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인데요. 이분의 나이가 90세입니다. 이 A가 B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매매 대금을 어떻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냐면은 1개월에 그러니까 1월에 1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사망시까지 즉 A의 사망시까지 지급하기로 이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자, 이 A와 B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두 개의 계약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갑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 이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매매 계약에 기초해서 매수인이 지급해야 하는 매매 대금의 지급 방법에 관한 계약입니다. 이것은 종신 정기금 계약입니다. 즉 A가 사망할 때까지 얼마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 내용이죠. 이건 종신 정기금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민법에 725조 이하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좀 특이하죠. 매매대금의 액수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A의 사망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A가 언제 사망하느냐에 따라서 매매대금의 액수가 많이 달라지죠. 뭐 이런 계약을 나중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사행계약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사례에서 이 매매계약은 원인행위에 해당하고요. 종신정기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매매계약과 연계된 또 다른 후속계약입니다. 법률행위는 우리가 앞에서 유인행위인 것이 원칙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을 이 사례에 적용하게 되면은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면 종신정기금 계약도 여기에 따라서 무효가 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정책적 이유에서 유인행위 원칙과 달리 무인행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대표적인 예가 이 어음 행위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와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A는 B에게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고 B는 A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런데 B가 A에게 지급하는 이 매매 대금의 지급 방법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약정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죠. 이러한 약정도 이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이 합의 이것도 법률 행위이고 이것을 어음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합의에 따라서 B는 A를 권리자로 해서 어음을 써줬습니다. 자, 그런데 A는 어음 권리자죠. 이 A는 자기의 B에 대한 채권, 이 채권을 C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래서 어음 채권자는 이제 C가 된 거죠. 자, 이 사안에서
매매 계약은 어음 행위의 원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A, B 사이에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면 이 C는 어음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만약에 어음 행위가 유인 행위라면은 C는 어음 채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책적 이유, 즉 어음 거래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이런 정책적 이유에 따라서 어음 행위는 무인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됩니다. B는 그러니까 C의 어음 채권이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 B는 C에게 어음 채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B는 이 원인 관계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출연을 하게 되죠. 이 문제는 A와 B 사이의 내부적인 정산에 의해서 정리가 됩니다. 즉 B는 A에게 이 나간 부분, C에게 나간 부분에 대해서 B는 A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해라 라고 해서 내부적인 청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 A와 B 사이에 발생한 부당한 이득을 반환해라 이런 내용들, 이런 법리, 이걸 부당이득 법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민법 741조 이하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 법률 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보겠습니다. 우선 성립 요건입니다.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행위가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 형식적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립 요건은 이와 같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고요. 특별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인 설립을 위한 등기 이와 같이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부가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요구되는 요건입니다. 이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률 행위, 이것은 법률 행위의 부존재라고 합니다. 무효가 아니라 부존재라고 하는 점, 이 점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무효라고 하는 것은 법률 행위가 성립 요건은 충족을 해서 존재는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법률 행위의 효력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력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 요건은 충족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효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법률 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되겠죠. 우선 이 유효요건 중에 우선 이 당사자에 관한 유효요건을 볼 텐데요. 당사자에 관한 유효요건은 의사 능력 그리고 행위 능력입니다. 사물을 변식할 수 없는 의사 무능력자 그리고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 능력자의 이 법률 행위는 정상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이 당사자에 관한 유효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학설 중에는 이 의사 능력,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외에 이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유효권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권리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권리 주체, 즉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유효 요건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성립 요건의 문제라고 봐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 내용에 관한 유효 요건을 보겠습니다. 내용에 관한 유효 요건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우선 확정성입니다. 법률 행위의 내용이 현재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일정한 미래 시점에 확정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컨대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을 특정하지 않고 그냥 내가 당신에게 어떤 물건을 팔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것은 확정성을 결한 법률 행위다, 이런 얘기죠. 다음으로 두 번째, 가능성입니다. 가능하지 않은 계약, 내용이 가능하지 않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겠죠. 네, 이런 경우에는 존재는 하지만 무효입니다. 법률 행위가 무효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이 사회적 타당성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 103조 그리고 104조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법률행위 내용이 이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에 반해서는 안 된다라든가 또 법률행위 내용이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표시에 관한 유효요건입니다. 이 의사표시에 관한 유효요건은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계되는 곳에서 매우 자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이상으로 법률행위 서론을 공부했습니다. 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다음 공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